국회의원 후보 악마 시동생 수표를 내밀며 아들을 빼앗나간 놈들이 TV에. 그 순간 내 복수는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몸에서는 20년째 생선 비린내가 나요. 매일 새벽 얼음을 깨고 생선 내장을 따냈어요. 그 지독한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죠. 남들은 저를 장터의 억척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불쌍한 어미였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 골목에서 제 아들 준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시계는 멈춰버렸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늦은 밤 눈을 감을 때까지 아들을 찾았어요. 밤에 잠들었을 때에도 꿈속에서도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멈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한 사건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웃고 있었죠.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시동생 이민철이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건장한 사내를 봤어요. 그 사람의 손목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흉터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수표를 내밀며 아들을 낚아챘던 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아들을 뺏어간 악마가 누구였을까요? 손목에 흉터가 있는 그가 20년 전 그자였다면 당시에도 의심하고 있던 제 시동생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인하여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놈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실을 찾는 일을 시작합니다. 민철은 이미 이 바닥에 거물이 되어 있었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시장통의 늙은 노인네가 혼자 덤빌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요.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사건 조사 때 유일하게 제 말을 믿어줬던 형사님이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박 형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개인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사님이 놀라셨습니다. 금방 알아보시고 어떻게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형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민철을 본 일부터요. 그 뒤에 있던 흉터 있는 건장한 남자 이야기도요. 20년 전 수표를 받았던 일도 다 말했습니다.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먹을 꽉 쥐셨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저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거릉 돕겠다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비밀을 알아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위험합니다. 놈들은 영악합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어가면 바로 들켜요. 증거도 없이 가면 오히려 어르신만 다칩니다. 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계획도 세워야 해요. 놈들의 비밀을 알아내야 합니다. 형사님 사무실이 우리 본부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넓은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민철의 집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회사 위치도 체크했어요. 놈의 동선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형사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윤 여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잠입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집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낸 경험이 많다고 했어요. 윤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 같았어요. 딱 식모로 들어가기 좋은 외모였습니다. 제가 민철 집에 식모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촌스럽게 보이고 요리 잘하는 아줌마로 위장할게요. 놈들이 절대 의심 못할 겁니다. 여사님은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식모를 그만두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옷차림부터 바꿨어요. 촌스러운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투박하게 묶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잠입한 후 3일째 되는 날 형사님이 작은 카메라를 들였습니다. 단추만 한 크기였어요. 이걸 집 안 곳곳에 달아주세요. 형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거실, 서재 등 놈들이 대화하는 곳마다요. 드디어 윤 여사님이 민철의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진실을 찾는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민철 집 근처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거기에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찍는 화면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놈들의 일상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화면을 봤어요. 잠잘 때를 제외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놈들은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하지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형수라는 노인네 말이야. 민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아직도 시장에서 고등어나 팔고 있겠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놈은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통이 터졌어요. 차가운 칼날을 갈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예리한 칼날을요. 곧 그 칼날이 놈의 목을 겨누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 마음에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저택의 그림자 유령이 되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식모로만 보였거든요.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놈들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싼 와인이었어요. 수백만 원짜리라고 하더군요. 민철과 그의 수행비서 김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양평 별장 말입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녀석 말씀이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평 별장이라고요? 약을 좀 더 써야겠어요.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꾸 엄마를 찾으며 발작을 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엄마를 찾는다고요? 준우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요. 양평의 별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약물에 취해 살고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나면 안 됐거든요. 놈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철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그래, 약을 더 써. 하지만 죽이면 안 돼. 살아는 있어야 상속 처리가 쉽지. 상속 처리라고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민철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남긴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땅들이 재개발 계획에 들어가 수백억은 될 거야. 준우 이름으로 다 상속받아서 내가 관리하는 거지.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 로봇처럼 부리기 좋잖아. 민철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악마의 웃음이었습니다. 김 실장도 따라 웃었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다니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인간이 아닌 재산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속용 로봇으로 사육해온 겁니다. 20년 동안요. 저는 피눈물을 삼켰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분노하면 안 됐어요. 냉정해야 했습니다. 차분해야 했어요.
아들을 구하려면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윤 여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여사님, 양평 별장을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압니다. 여사님이 대답했어요. 놈들이 가끔 거기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반드시요. 제 아들이 거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들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윤 여사님은 이틀 뒤에 정보를 가져왔어요. 별장의 정확한 주소였습니다. 건물 구조도 파악해왔어요. 경비원이 몇 명인지도 알아왔습니다. CCTV 위치까지 다 조사해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사님. 제가 말했어요.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꼭 아드님 구해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사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님과 함께 구출 작전을 세웠어요. 민철이 바쁜 날을 골라야 했습니다. 놈이 다른 곳에 정신 팔린 틈을 타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별장에 갈 수 있었거든요. 기회가 왔습니다. 민철의 출판 기념회가 잡혔어요. 놈이 책을 냈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자서전이라나요.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 책에는 자기가 조카를 납치한 이야기는 없겠죠. 바로 그날입니다. 박 형사님이 말했어요. 출판 기념회 때 별장으로 갑시다. 놈들이 정신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어요. 천둥이 쿵쿵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놈은 신이 나 있었어요. 별장 생각은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저와 박 형사님은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이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 없었어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시간을 달려 별장에 도착했어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없었어요. 딱 사람을 감금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어요. CCTV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박 형사님이 미리 준비한 도구를 꺼냈어요. CCTV를 무력화시키는 장비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15분 안에 아드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생선만 팔던 손이었어요. 거칠고 쭈글쭈글했죠. 하지만 그날은 힘이 솟았습니다. 아들을 구한다는 생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2명 있었어요. 형사님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형사님은 역시 전문가였습니다. 윤 여사님이 준 정보대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축축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이런 곳에 아들을 가뒀다니요. 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뼈만 남은 청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야, 준호야. 그 청년이 제 아들 준호였어요. 20년 전 7살이었던 그 아이가요. 준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엄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내 아들아, 내 새끼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요. 어머니,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형사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빨리 나가야 합니다. 맞았어요. 지금은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업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27 청년이 제 등에서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굶겼으면 이렇게 말랐을까요? 밖으로 나오려는데 경비들이 깨어났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뒤쪽으로 가세요. 형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의 추격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준우를 업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바위에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어요. 발톱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형사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준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경비들이 뒤쫓아왔지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어요. 형사님 도움으로 준우를 안전가옥으로 옮겼습니다. 외딴 시골의 작은 집이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준우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됐습니다. 놈들은 또 다른 짓을 저지를 거예요. 준우를 다시 찾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준우가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요. 형사님과 저는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별장 뒤쪽 계곡이 있었어요. 급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준우의 옷가지를 몇 개 계곡에 버렸어요. 탈출하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놈들이 찾아도 시신은 없을 거예요. 물에 휩쓸려 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고육지책이었어요. 며칠 뒤 뉴스에 나왔습니다. 양평 계곡에서 신원 미상 남성 실종. 옷가지만 발견,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민철도 분명 이 뉴스를 봤을 거예요. 준우가 죽었다고 안심했겠죠. 놈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진실이 예리한 칼날이 그들을 향할 것을요. 안전가옥에서 한 달이 흘렀어요. 매일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였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요. 처음엔 한 숟가락도 못 먹었습니다. 토해내기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이고 또 먹였어요. 약물 독소를 빼내야 했거든요. 20년 동안 몸에 쌓인 독을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우 옆에서 잠도 못 잤어요.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제 체온으로 아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죠.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엄마야. 저는 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왔어. 이제 안전해. 준우가 울었어요. 27 청년이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준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작은 아빠가.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아빠가 가끔 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아빠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철이 형을 죽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조카를 협박한 겁니다. 저는 박 형사님께 연락했어요. 형사님,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뭔가 있을 겁니다.
형사님도 벌써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어르신. 일주일 뒤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을 친 트럭 운전사 말입니다. 사고 직전에 거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겠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철의 차명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달 트럭 운전사는 해외로 도망갔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민철은 형을 죽이고 조카를 납치해 재산을 통째로 삼킨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놈은 영리합니다. 변호사도 좋고 돈도 많아요.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놈의 입으로 직접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자백이요? 그런 놈이 자백을 하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놈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자만심이었습니다. 저는 놈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민철은 국회의원 공천이 확정되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정치 입문.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 놈은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저는 놈의 가장 큰 약점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어요. 놈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윤 여사님을 통해 김 실장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실장은 민철의 수행 비서였어요.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놈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철이 자기를 버릴까 봐요. 윤 여사님이 넌지시 이야기를 흘렸어요. 민철 회장님이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천 받으면 당신을 정리하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믿었어요.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여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를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고 버린다고요. 당신이 단독으로 준우를 감금했다고 할 거래요. 김 실장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놈은 겁에 질렸어요. 윤 여사님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실장님, 살고 싶으시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회장님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요. 그게 있어야 당신도 살 수 있어요. 김 실장은 고민했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한다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 실장이 윤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비밀 장부입니다.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준우 명의로 빼돌린 재산 목록이에요. 상속 서류도 다 들어있습니다. 위조된 도장도 있고요. 실장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저 좀 살려주세요. 윤 여사님이 USB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안의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민철이 준우 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땅만 해도 수백억이었습니다. 건물도 있었고요. 주식도 있었습니다. 전부 준우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요. 실제로는 민철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 형사님이 말했어요. 재산 횡령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증거는 아직 약해요. 맞았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놈이었어요.
확실한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놈의 입으로 직접 범행을 시인하는 거요.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민철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20년 전 준우를 잃어버렸던 그 장소요. 시장 터 뒷골목의 폐건물이었어요. 그곳에서 놈의 자백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생중계하는 겁니다. 박 형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중계라니요? 저는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놈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일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자만심을 이용할 겁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합니다만. 확실하긴 하네요. 방송 장비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전문가를 아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철을 부를 차례였어요. 저는 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장 터 뒷골목에서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철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돈이 필요하신가요? 놈은 제가 돈을 구걸하러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만하게도요. 완벽한 반응이었어요. 오늘 밤 9시에 오세요. 혼자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놈은 올 겁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놈은 몰랐어요. 그날 밤이 놈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9시였어요. 시장 터 뒷골목의 폐건물이었습니다. 20년 전 준우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곳이요. 저는 그 건물 안에서 민철을 기다렸습니다. 박 형사님이 몰래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했어요. 마이크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장비도 준비했어요.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될 겁니다. 놈의 자백이요. 9시 정각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철이 내렸어요. 양복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김 실장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실장은 이미 우리 편이었어요. 놈은 몰랐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다는 걸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민철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 골목이었죠. 준우를 잃어버린 곳. 놈은 비웃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골목이에요. 당신네가 내 아들을 데려간 곳이죠. 민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주고 내가 돌아옵니까? 돈 줄 테니 조용히 사세요. 놈은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돈요? 필요 없어요. 난 진실이 필요해요.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민철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더군요. 진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저는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제 남편 교통사고 말이에요. 정말 사고였나요? 민철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놈이 물었어요.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형, 그 잘난 양반 말이에요. 민철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놈은 내 앞길만 막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부모님은 맨날 형만 칭찬했죠. 그래서 내가 트럭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놈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고사인 줄 알았지요? 다 내가 짠 겁니다. 트럭 운전사한테 돈도 주고요.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남편을 살해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을 원했어요.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준우는 왜 살려뒀어요? 그냥 죽이지 그랬어요. 민철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죽이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 놓으면요. 지장 찍기도 쉽고요. 재산 분리기에 딱 좋거든요.
내 덕에 20년이나 더 산 거예요. 그 새끼는. 놈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영원히 비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놈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형수님도요. 민철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평생 고등어나 팔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딱 형수님 주제에 맞아요. 놈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건물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도 켜졌어요. 그 화면에 방금 전 대화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형을 트럭으로 밀어버렸다. 준우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었다. 놈의 목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경찰들도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님도 함께였어요. 민철은 김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실장,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김 실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우리 쪽 증인이었거든요. 놈의 오만한 미소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놈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기자들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우였어요. 준우가 민철 앞에 섰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약물에 취한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아빠. 준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안 죽었어요.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몫까지요. 제가 당신 심판하려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민철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우? 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계곡에서 죽었잖아.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살려주셨어요. 20년 만에 절 찾아내셨죠. 그리고 제 정신을 돌려주셨습니다. 민철은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그것도 멀쩡한 정신으로요. 이건 함정이야.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녹음은 조작될 수 있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놈은 발악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형사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민철 씨. 당신의 자백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민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뭐라고? 생중계를 했다고? 놈은 비틀거렸습니다. 맞았어요. 방송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저게 그 국회의원 후보 맞아? 완전 살인마잖아. 형을 죽이고 조카를 감금하다니. 기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민철 후보 형 살해 자백, 조카 20년 감금, 재산 횡령.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경찰이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민철, 당신을 살인 교사와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놈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민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난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야. 놈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놈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거였어요. 당신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인마입니다. 형을 죽이고 조카를 감금한 악마예요.
이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민철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제 아들을 20년간 지옥에 가뒀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민철을 끌고 나갔어요.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모여들었어요. 저 사람이 그 살인마구나. 국회의원 되려던 놈이. 20년 전 이 골목에서요. 저는 아들을 잃고 절규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골목에서요. 아들을 되찾고 악마를 심판했습니다. 준우가 제 곁으로 왔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자신의 입으로 직접 뱉은 자백은요. 그 어떤 변호도 뚫을 수 없는 철갑이 되었습니다. 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20년 전 아들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요. 민철은 비로소 악마의 가면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은 빨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생중계된 자백 영상이 있었어요. 재산 횡령 장부도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계좌 기록도 나왔어요. 김 실장의 증언도 있었고요. 민철은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비싼 변호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재판장에서 민철은 계속 부인했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협박을 받아서 한 겁니다. 조작된 거예요. 놈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셨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였고요.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목격했습니다. 준우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20년 동안 저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준우가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였어요.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만 봤습니다. 아빠를 죽였다고 협박하기도 했고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이민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살인 교사, 감금, 재산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특히 혈육을 상대로 한범죄라는 점에서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놈이 꿈꾸던 국회의원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액 몰수합니다. 피해자 이준우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놈의 재산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원래 제 남편 것이었던 재산이요. 준우가 정당하게 물려받아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20년 만에 진실을 밝히신 소감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되찾은 겁니다.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혔어요. 아들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받은 재산 일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종 아동과 피해 가족을 위한 재단이었어요. 저처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일도 하고요. 피해 가족들의 심리치료도 지원했어요. 민철이 누리던 부와 명예는 모래성처럼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공천도 취소됐어요.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놈은 이제 차가운 감옥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자기가 저지른 죄를 씹으며 살아가겠죠. 밤마다 형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게 놈이 받을 벌이에요. 저는 시장의 생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그곳을요. 비린내가 배인 옷도 다 버렸어요. 얼음 깨던 손도 이제 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준우와 함께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고요.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비린내 대신 꽃내음이요. 우리 모자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우가 먼저 가게 문을 열어요. 엄마, 오늘 장미가 예쁘게 폈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요. 우리에게도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봄이요. 가끔 준우가 물어봅니다. 엄마, 작은 아빠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용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증오도 하지 않아.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면 돼. 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비린내 속에 숨어 살던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꽃을 만지며 살아요. 장미꽃도 키우고요. 튤립도 심습니다. 국화도 가꾸어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아들 준우는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꽃을 포장해 주기도 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가끔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이 보여요. 흰 구름도 떠다닙니다. 그럼 남편 생각이 나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 당신. 우리 아들 잘 찾았어. 장하다, 정말 장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밤에는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요. 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이고요. 엄마, 오늘 찌개 정말 맛있어요. 아들이 밝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거든요.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한 사연을 품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아이를 잃어버리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악하게 숨어도요. 언젠가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돼요. 민철처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장미꽃을 다듬으러 가봐야겠네요. 오늘도 예쁜 장미가 피었거든요. 분홍색 장미였어요. 사랑과 감사의 꽃이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건강하십시오.